11강 자원의 의미와 자원 문제 볼게요. 자, 오늘 하는 내용은 뭐 어려운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설명 조금 이렇게 내가 자세히 하는 편이긴 한데 좀 일찍 끝내달라 그러니 오늘은 좀 간결하게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자원의 특성과 분류해서 자원이 뭔지 모르는 친구 없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연 가운데 기술적, 경제적으로 인간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걸 자원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집합 관계인데요.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가장 범위가 넓은 건 그냥 자연이에요. 자연? 그런데 자연이 모두 다 자원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 우리가 농담처럼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그러는데 개똥? 물론 자원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인간한테 쓸모없는 것들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자연물 가운데 인간이 이걸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것, 그걸 기술적 의미의 자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옛날부터 우라늄은 있어 왔어요. 그렇죠? 근데 조선시대 때 우라늄은 자원이었을까 아니었을까? 그냥 돌멩이였겠죠. 아무 의미가 없었겠죠. 그런데 핵 분열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이론이 먼저 생기게 된 거고 어쨌든 이게 에너지가 나오는구나 알게 됐어. 그런데 이걸 실제로 이용해가지고 원자력 발전을 하는 거랑은 또 다르거든요. 뭐 안전장치도 만들어야 되고 더 기술도 발달해야 되고 그리고 했을 때 이익이 나야 되고 자,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기술만 있을 경우를 여기에 해당하겠죠. 기술적 의미의 자원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가운데 실제로 인간이 이용해서 경제적으로 이익이 나서 유용하게 써먹는 걸 경제적 의미의 자원이라고 한다. 됐죠? 그래서 어떤 제시문이 나오면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분만 할 줄 알면 돼요.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자원의 특성. 자, 자원의 특성은 세 가지가 있어요. 유한성, 편재성, 가변성. 뭐 어려운 말은 아니니까 이것도 빨리빨리 할게요. 자, 자원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유한하다.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계속 쓰다 보면 언젠가는 고갈된다. 쉬운 개념이죠. 그래서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언젠가는 고갈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가채연수예요. 가채연수. 연수는 몇 년이나 되느냐, 숫자가 몇 개나 되느냐. 그리고 가채는요, 가능하다. 뭐가 가능하냐면 채굴이 가능하다. 채굴이 뭐죠? 땅에서 캐내는 거. 그래서 지금 캐내는 속도로 계속 캐내다 보면 앞으로 몇 년 동안이나 더 캐낼 수 있느냐. 이게 가채연수예요. 자, 참고로 여러분들 대부분의 자원은 가채연수가 많다 적다. 자, 가채연수가 많으면 우리가 자원 걱정을 별로 안 하겠죠. 대부분의 자원은 가채연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이제 우리나라에 한정되어 있는 거긴 하지만 왼쪽에 보면 그래프 나와 있죠. 봤더니 구리는 0.1년. 물론 너무 적어서 안 캐요. 의미가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장 풍부한 지하자원이 석회석인데 112년이라고 나와 있죠. 물론 조금 긴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하자원은 가채연수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인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원을 쓰다 보니까. 어쨌든 자원이 고갈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원의 유한성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원의 편재성. 자, 편재는 존재한다 할 때 재예요.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편이라는 말은 예를 들기는 조금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이 되게 싫어하는 말 편애. 무슨 뜻이죠? 편애하다. 뭐 부모가 자녀를 뭐 거의 동등하게 이렇게 사랑을 해줘야 되는데 한쪽에 치우쳐서 몰려있는 거 그걸 우리가 편이라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이 말을 쓰기도 했지만 편견.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원은 골고루 퍼져 있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에 몰려 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자원이 많은 편이에요? 아니면 거의 없는 편이에요? 자,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죠. 자, 그에 비해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석유가 되게 많죠. 특정 지역에만 있는 거잖아. 자, 그게 바로 편재성이에요. 편재성. 자, 당연히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건 우리가 실감하고 있죠. 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전쟁이 나면서 지금 뭐 국제 뭐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게 막 올라가잖아요. 그 영향을 크게 받는 나라들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으니까 국제 가격이 올라가면 곧바로 물가가 막 올라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야. 그러면 사실 다른 나라가 이렇게 전쟁이 난다 하더라도 사우디아라비아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을 수밖에 없죠. 어쨌든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으니까 그걸 구해오려면 자원이 있는 나라하고 협상을 잘하든 아니면 뭐 돈을 주고 사와야 되든 자원에 대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도 개념 하나, 자원민족주의 체크를 좀 해주세요. 자원민족주의. 자, 왼쪽에 보면 뭐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자, 이렇게 네 나라가 있으면 1번, 2번, 3번, 4번만 이렇게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석유가 여기에서만 나와요. 그러면 이 나라 입장에서는 어쨌든 석유를 가지고 와야 되잖아. 근데 반대로 이 나라 입장에서는 석유가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언젠가는 고갈이 될 거고 그리고 여기가 마치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다 사막이고 정말 이제 석유밖에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나라 입장은 지금 자기한테 풍부하게 있는 석유를 이용해서 최대한 자기가 이익을 봐야 되잖아. 원래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가 작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원을 가지고 자기 민족이나 자기 나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뭔가 정책을 편다. 이런 걸 자원민족주의라고 불러요. 우리한테는 좀 서럽죠. 우리처럼 자원이 없는 나라는 좀 서럽긴 한데 자원이 있는 나라 입장에서는 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런 걸 자원민족주의라고 한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 세 번째로 가변성. 가변은 변화가 가능하다.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변화가 가능하다. 자, 아까 그래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이제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돌멩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지금은 자원이잖아요. 이제 그런 식의 변화가 가능하다. 자, 예를 들고 있는 거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석유는 옛날에는 지진이 나서 뭐 땅이 갈라진 곳에서 이렇게 약간 뭐 새어 나오는 그냥 새카만 액체. 뭐 어떻게 쓸 때도 마땅히 없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자원이 됐죠. 뭐 그 사이에 뭐 내연기관도 발명이 되고 쉽게 말하면 자동차도 발명이 되고 하면서 되게 중요한 자원이 됐어요. 자, 그래서 옛날에는 자연이었다면 지금은 경제적 의미의 자원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변한다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자, 여기서 예를 들고 있는 게 뭐냐면 텅스텐이라고 하는 이제 금속인데 우리나라가 가난하던 때 195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텅스텐을 아마 두 번째로인가 수출을 많이 했을 거예요. 6.25 전쟁 끝나고. 그런데 그 뒤에 여기 나온 것처럼 중국에서 텅스텐이 되게 싸게 막 생산이 되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텅스텐이 분명히 있어. 캐낼 수 있는 기술도 있어요. 근데 당연히 캐내는데 돈이 들잖아요. 인건비 같은 게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걸 캐서 쓰는 것보다 중국 걸 수입하는 게 더 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당연히 캐낼 수 있어도 안 캐내겠죠. 됐죠?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텅스텐은 경제적 의미의 자원이었는데 그런데 값싼 중국산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텅스텐 광산이 문을 닫았어요. 텅스텐이 고갈된 게 아니라 있는데 경제적으로 이익이 안 나니까 닫은 거잖아. 그래서 한때는 그래서 기술적 의미의 자원이 됐다가 그런데 최근에는 국제적으로 텅스텐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비싸지면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텅스텐 있죠. 캐서 쓰면 이익이 나게 생긴 거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근에는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자,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앞으로는 다시 경제적 의미의 자원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됐죠? 자,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자, 원래 시간을 조금 더 주긴 하는데 여기까지 해서 아니다. 더 밑에까지 하고 시간 줄게요. 자, 자원의 분류까지 하고 시간 줄게요. 자, 이것도 그냥 상식에서 가능한 거라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자원의 분류, 의미에 따른 분류, 좁은 의미의 자원과 넓은 의미의 자원이 있어요. 자, 좁은 의미의 자원은 눈에 보이는 거, 뭐 땅에서 캐내는 거, 천연 자원만을 말해요. 뭐 석유, 석탄, 천연가스, 철광석, 기타 등등. 근데 넓은 의미의 자원은
결국 자원을 이용하는 건 사람이고 사람의 능력, 교육 수준, 문화, 종교, 자원을 이용하는 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인문적인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넓은 의미의 자원이라고 불러요. 됐죠? 그래서 이제 보통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나라는 천연 자원은 되게 빈약하지만 인적 자원, 물론 사람을 자원으로 보는 건 좀 씁쓸하긴 해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어떤 노동력이나 또는 뭐 교육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높은 편이잖아요. 그걸 넓은 의미의 자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건 다루지 않고요. 뭐 측정할 수가 없잖아. 정확하게. 좁은 의미의 자원만 말을 한다. 됐죠? 그 다음 밑에 재생 가능에 따른 분류. 자, 위에 건 거의 상식이고요. 여기는 시험에서 종종 다루어요. 설명할게요. 자, 자원은 재생 가능성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 왜냐하면 자원은 우리가 지금 쓴 자원은 대부분 고갈 위험이 높죠. 화석 에너지가 대표적이잖아. 그래서 먼 미래도 아니죠. 뭐 자원이 고갈되면 우리의 삶이 참 어려워지니까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재생 에너지, 재생 자원으로 지금 가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구분하는 걸 종종 물어봐요. 정리할게요. 자, 밑에 이렇게 표가 있는데, 그림이 있는데 이쪽은 무한대로 재생 가능함, 재생 자원이라고 말을 하고요. 자, 이쪽은 고갈 가능성이 높음, 뭐 실제로는 한 번 쓰면 끝나는 자원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중간쯤에 기술 정도 또는 사람의 노력에 따라서 계속 쓸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번 쓰고 없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만 잘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무한대로 재생이 가능하다. 이것들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거죠. 넘어가시면 되고요. 한 번 쓰면 없어지는 거, 대표적인 거 화석 연료. 정말 피곤하시군요. 최대한 빨리 끝낼게요. 자,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건 이제 몇 가지 예를 들 건데 대표적인 게 금속이에요. 알루미늄 캔, 그거 재활용만 잘하면 100% 재활용 되거든요. 계속 쓸 수 있어요. 근데 먹고 함부로 버리면, 땅에 묻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 그 다음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런 것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바다에 있는 물고기 싹 잡아버리면, 씨가 말라버리면 당연히 고갈되겠죠. 그런데 적당히 관리하고 하면 계속해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세 가지만 구분하시면 돼요.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정리할 시간 줄게요. 잠깐 정리하세요. 자, 페이지 넘겨서 광물 자원의 분포와 이용. 자, 전체적으로 틀 잡을게요. 자, 이건 뭐 필기 안 해도 상관없고요. 이제 우리가 그래도 개념 정도는 알려줘야 될 것 같아서 자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자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교재에서도 두 가지를 차례로 공부를 할 거거든요. 첫 번째는 광물 자원이라는 게 있어요. 광물. 자, 광은 광산, 광부 할 때 광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땅에서 캐내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원 중에 조금 성격이 독특해가지고 에너지, 힘이 되는 자원이 있어요. 에너지 자원. 그러니까 우리가 철하고 석탄은 좀 다르잖아. 이건 당연히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광물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공부를 할 거고 다음 시간부터 에너지는 공부를 할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광물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하나는 금속. 인류가 되게 많이 쓰고 있죠. 그런데 땅에서 캐내는 것 중에 금속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인 거 흑연 같은 것들. 그게 금속 아니죠. 또는 우리가 도자기 만드는 흙, 고령토라고 부르거든요. 금속 아니에요. 시멘트의 원료가 되는 석회석, 금속 아니죠. 어쨌든 이렇게 구분을 한다. 됐죠? 자원은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먼저 우리나라에 있는 광물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주요 광물 자원.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부분 자원은 남한에는 별로 없고요. 북한에 많다. 북한도 대한민국에 포함되잖아요. 우리 한국지리에서는. 북한에 많고요. 그 다음에 남한은 금속은 또 거의 없고요. 비금속 광물이 그나마 조금 있다. 대표적인 게 석회석, 석회암, 그 다음에 고령토 정도가 그나마 좀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 있는 광물 자원 중에 이제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거,
그나마 양이 좀 있어서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거, 그것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크게 4가지가 있고요. 이 중에 하나는 통계에 안 잡히기 때문에 3가지만 잘 구분하시면 돼요. 이야기할게요. 자, 첫 번째 철광석. 철광석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굉장히 조금만 나와요. 대부분 수입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나오니까, 그나마 나오니까. 자, 우리가 철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이건 넘어가셔도 되고요. 포인트는 100% 강원도예요. 그러니까 소량이다 보니까 광산도 몇 개 없고요. 강원도에서만 철광석이 나와요. 끝. 됐죠? 그다음 두 번째로 텅스텐은 한자로 중석이라고 불리는 이제 금속이에요. 되게 밀도가 높아서 같은 부피면 철보다 2배쯤 무거워요. 그 우리가 이제 뭐 부피를 보면 얘 금속인데 느낌상 이렇게 들려고 했다가 막 무거운 거지. 어쨌든 그런 금속이 텅스텐인데 얘는 다른 금속이랑 섞게 되면 뭐 더 단단해지거나 뭔가 특수한 성격이 나타나서 뭐 무기로도 많이 쓰이고요. 특별한 용도로 쓰이더라.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산에 밀려가지고 지금은 폐광됐으나 다시 캐내려고 준비 중이다. 됐죠? 자, 여기서 포인트. 지금 우리나라에서 채굴 하고 있다, 아니면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통계에 잡힌다, 안 잡힌다? 안 잡힌다. 그래서 그래프로 물어볼 수가 없어요. 됐죠? 그다음 석회석은 우리가 앞에서 했죠. 고생대 전기, 해성층, 조선노충군, 분포하는 곳은 강원도 남부, 충청북도 북동부, 단양. 됐죠? 그래서 통계에서는 강원도의 비율이 높고요. 충청북도의 비율이 좀 낮고요. 다른 데는 없어요. 강원도가 중심이긴 하지만 충청북도가 섞여 있다. 석회석.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령토는 도자기를 만드는 흙인 거고요. 그 다음에 내화벽돌은 불이 났을 때 불길이 번지는 걸 막는, 그러니까 일반 벽돌은 불이 번진다 그러더라고요. 자, 우리가 온도가 높게 올라가면 불꽃이 없더라도 이게 종이 같은 거 대면 타잖아. 내화벽돌은 어쨌든 열을 차단을 잘하기 때문에 그거의 원료가 되고 어쨌든 그때 쓰이는 지하자원 고령토가 있어요. 자, 고령토는 밑에 그래프를 봤더니 강원도가 1등이긴 한데 이거랑 비교했더니 강원도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다른 지역이 훨씬 더 많은 거, 그거 보고서 고령토 구분하시면 돼요. 됐어요? 됐어? 생각보다 너무 열심히 달린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여러분들, 자, 조금만 더 하고 40분 전에 끝낼게요. 이미 다 지쳤구나. 사실은 나도 지금 한 20분 정도 열심히 달렸더니 힘드네. 근데 여기까지만 하고 한 5분 정도만 더 하고 마칠게요. 자, 이제 우리가 제목을 보면 에너지 자원의 분포와 이용으로 넘어갈 건데요. 에너지 이야기 할 거예요. 에너지. 자, 에너지 부분은 통계가 막 나오고요. 낯선 용어들이 좀 나와요. 그걸 정확하게 잡아주지 않으면 이게 길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참고로 선생님이 1학기 때는 뭐 문제 해설을 조금 늦게 올렸었는데 2학기 때는 그때 올리거나 아니면 문제 해설을 좀 더 먼저 올릴게요. 나도 이제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보고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수능 특강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고 뒤에 있는 문제가 풀려야 어쨌든 하는 맛이 좀 나잖아요. 그래서 문제 보고 문제가 좀 풀리게끔 수업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제 뭐 오늘이나 내일 바로 올려줄게요.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할게요. 자, 에너지는 일단 1차 에너지와 2차 에너지로 구분을 해요. 2차 에너지로 구분을 해요. 자, 1차 에너지는 1차적이다, 직접적이다, 뭐 거의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에서 얻는 최초의 형태의 그 에너지를 1차 에너지라고 불러요. 자, 종류에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수력, 뭐 신재생 에너지가 있는데 이건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굳이 적진 않을게요. 자, 그런데 1차 에너지를 우리가 곧바로 이용하기도 하지만
근데 우리가 사람이 이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바꾸기도 해요. 자, 우리가 많이 쓰는 에너지 중에 전력 있잖아요. 전기. 자, 전기는 자연 상태에서 직접 얻을까? 아니면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걸까? 자, 우리가 뭐 번개를 잡아가지고 전기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원래는 석탄이나 천연가스나 석유였는데, 또는 우라늄이었는데, 이걸 다른 형태로 가공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1차 에너지 중에 일부를 가공해서 만든 에너지를 2차 에너지라고 불러요. 됐어요? 자, 그래서 2차 에너지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전력, 전기. 특히 이 전력은 많이 물어봐요. 우리가 늘 쓰잖아.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 다음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지만요, 2차 에너지 중에 뭐가 있냐면 도시가스가 있어요. 도시가스. 얘는 천연가스에다가 물질을 조금 첨가해가지고 인간이, 사람이 이용하기 좀 편리하게, 안전하게 그렇게 만든 거예요. 됐죠? 뭐 기타 등등 일단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에너지에는 1차 에너지와 2차 에너지가 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자꾸 나오는 용어가 1차 에너지 나오고요, 2차 에너지라는 말은 잘 안 쓰고 그냥 전력이라고만 나와요. 그러니까 2차 에너지 중에 대표적인 게 전력이니까. 됐죠? 자, 그래서 1차 에너지 중에 일부는 2차 에너지로 바뀌고요,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사람이 직접 쓰거든요. 그리고 전력, 도시가스, 2차 에너지도 이제 사람이 당연히 이제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에너지를 쓰는데, 최종적으로 쓰는데 그 에너지의 양을 뭐라고 부르냐면 최종 에너지라고 불러요. 최종 에너지. 그 최종 에너지라는 말도 있다. 최종 에너지라는 말도 있다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면 돼요. 됐어요? 자, 이제 딱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자, 여러분들,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만큼 공급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든 외국에서 수입을 하든 쓰는 만큼 공급을 하는데, 1차 에너지의 의미는 자연 상태에서 에너지를 얻는다는 의미가 강해서 시험 문제에서는 1차 에너지 공급이라는 말이 쓰여요. 1차 에너지 공급.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서울에서 1차 에너지를 얼마만큼 공급하느냐, 서울에서 1차 에너지를 얼마만큼 쓰느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쓰는 만큼 공급하는 거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1차 에너지 공급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지역에서 그 에너지를 이만큼 쓰는구나 라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어요. 그 다음 최종 에너지는 이런 에너지를 이렇게 있는데, 이런 에너지가 있는데 이걸 말 그대로 최종적으로 어디서 쓰느냐, 1차 에너지는 어디서 공급을 하느냐가 포인트라면 얘는 에너지가 있는데 이걸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최종 에너지는 소비가 중요하고요, 가정용으로 주로 쓰는지 또는 뭐 산업용 발전소에서 쓰는지 또는 운송용으로 주로 쓰는지 어디에서 쓰는지를 주로 물어본다. 자, 지금은 여러분들 뭐 우리가 공부를 본격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안 들어올 거야. 어쨌든 이렇게 용어들이 나오고 대략 이런 뜻이 있다 정도 알고 있은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 공부하시면 돼요. 자,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여러 명 죽을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